아들이 지 엄마한테 용돈 좀 쥐어주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게 안 입고 오면 이 집도 우리 아들 집이니까 짐 싸서 나가든지. 우리 아들 월급에 손댈 생각 말고.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깟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워. 그 돈 몇 푼은 바로 남편의 월급 700만 원이었죠.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해. 남편 효도도 못하게 호로자식 만들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남편은 옆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13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글프고 제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고 굴욕적이었죠. 정말 나가겠어요.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지까짓게 라는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저 빈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정말로 집을 나갈 줄은, 그리고 울릉도를 향하는 배에 몸을 실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요.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숙이에요. 올해 41살이고요.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1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겨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밤의 기억입니다.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그렇게 오래 견뎠는지 스스로도 신기해요. 그날은 12월 25일이었어요. 월급날이었죠. 병원에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3층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오늘 월급 들어온 걸로 밀린 공과금 정리하고 내일은 마트에 가서 장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6년 동안 매달 반복해온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빨간 봉투들이 여러 개 놓여 있더라고요.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요금 독촉장, 관리비 독촉장, 심지어 인터넷 요금 독촉장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제가 현관에서 인사를 했는데 거실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경제 관련 뉴스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여보, 이거 뭐예요? 제가 독촉장들을 남편 앞에 놓으면서 물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좀 밀렸나 보네. 내일 처리할게. 밀렸다고요? 오늘이 월급날인데 왜 이렇게 독촉장이 많이 왔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지만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방에 두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가 떴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만 3천 원. 월급날에 7만 원이라니요. 제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카드값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빠지고 나면 그래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남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7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해서요. 하지만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7만 3천 원. 여보, 여보. 제가 거실로 나가면서 남편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는데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그래? 남편이 그제야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였어요. 우리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오늘 월급날인데 7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 이상하네. 남편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남편 통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50몇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여보, 월급은 어디 갔어요? 분명히 오늘 들어왔을 텐데. 아, 그게...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또 시어머니한테 보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요. 혹시 또 어머니한테 보내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월급 대부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무릎 수술하시고 약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번 달만이요? 제가 되묻자 남편은 대답을 피했어요. 저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김치통 하나, 계란 3개, 우유팩 반 개, 시든 상추 몇 장이 전부였거든요. 이게 월급날 저녁의 냉장고 상태라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월 겨울밤, 냉장고 안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이번 달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지난달도, 그전 달도. 언제부터 이런 식이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부엌 서랍을 열어서 제가 늘 써오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살펴봤어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남편 월급은 한 번도 생활비로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7월부터였어요. 6개월. 반년 동안 저 혼자서 집안 모든 비용을 감당해왔던 거였습니다. 제 월급으로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식비, 통신비, 심지어 남편 용돈까지 다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허탈해서 그랬죠. 16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제 월급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가 이렇게 빠듯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무릎 수술만 해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남편이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뭔가 방어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이 모든 걸 제 월급만으로 감당하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네가 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봐. 남편의 말에 제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아들 월급 좀 그만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며느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카드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숙 고객님이시죠? 이번 달 카드값 연체가 발생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연체료가 추가로 발생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켰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그 웃음소리가 지금 우리 집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 서글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12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고 아래층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뭔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어떤가요? 냉장고는 텅 비었고 독축장은 쌓여있고 남편은 문제의식조차 없어 보였어요. 제가 16년 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남편 통장 내역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한테 송금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대로 남편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병원 일로 바빴던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가게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어머니 병원비 좀 도와드려야겠다고 할 때마다 그냥 알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독촉장들을 보고 나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9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제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계부,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서들이었죠. 여보, 일어났네요.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면서 서류들을 힐끔 봤는데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여보, 어제 얘기했듯이 통장 내역을 좀 봐야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뭘 그렇게까지? 어제 독촉장들 보셨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켜서 계좌 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옆에 앉아서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7월 25일 550만 원 출금. 받는 분 이름은 서미정, 그러니까 시어머니셨어요. 8월 25일 550만 원 출금. 받는 분 서미정. 9월 25일 550만 원 출금. 받는 분 서미정. 매달 정확히 월급날에 정확히 550만 원씩 6번이나 송금되어 있었어요. 남편 월급이 700만 원인데 세금 떼고 나면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반년 동안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병원비잖아. 말했잖아. 병원비가 매달 550만 원씩이요? 반년 동안이요? 수술도 하셨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생활비도 좀 보태드려야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서 계산기를 켰습니다. 550만 원 곱하기 6개월. 3,300만 원. 3,300만 원이에요, 여보. 제가 계산 결과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소형차 한 대 값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가계부를 펼쳐서 지난 반년간의 지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심지어 여보 용돈까지 제가 다 처리했어요. 제 카드로 말이에요. 카드 명세서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마트에서 장 본 것, 공과금 자동이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것, 남편이 친구들과 만날 때 쓴 돈까지 모두 제 카드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요. 그러면 우리 생활비는 제가 혼자 감당하고 여보 월급은 어머니가 거의 다 가져가신 거네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잖아요. 여보는 700만 원 받으시면서 집에는 몇십만 원만 남기시고 저는 350만 원 받으면서 우리 둘 생활비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약간 날이 서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답답해서 그랬죠. 남편 연봉이 8,4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집에는 제 연봉 4,200만 원만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거실을 나가서 복도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응,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 들렸어요. 10분 정도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남편이 망설이면서 대답했어요. 이번에 검사를 더 받으셔야 한대. MRI도 찍고 그리고 약값도 올랐다고 하시네. 또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이번 달에 200만 원 정도 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창문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한계예요. 제 월급만으로는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부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생활이 무너지면서까지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서 앉았어요. 남편과 마주 보면서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한 사람 아니에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여보는 어머니한테 효도하시고 저는 혼자서 우리 살림을 꾸리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라 짜증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픈 어머니를 그냥 놔두라고? 누가 놔두라고 했어요? 적당히 하자는 거죠.
월급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만 우리 형편에 맞게 도와드리자고요.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로요. 일부라고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무릎 수술이나 물리치료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는 알거든요. 매달 550만 원씩 나올 정도로 비싸지는 않아요. 수술비 전체를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나와요. 여보, 어머니 정확히 어디서 치료받고 계세요? 어떤 병원이요? 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궁금해서요. 저도 의료 쪽 일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인지도 확인해 보고요.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 근처 병원에서 굳이 네가 알아볼 필요는 없어.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일부가 보였는데 어머니한테서 온 거였어요.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병원비로 매달 5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백화점에 가자고요. 게다가 그 밑에 이전 메시지들도 보였는데 마사지 받으러 갈까? 미용실 예약했어.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니라 그냥 생활비, 아니 용돈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월 500만 원이 넘는 거에 그려. 여보, 제가 조용히 남편을 불렀어요. 어머니 정말 아프세요? 당연히 아프시지. 왜 이상한 소리를. 그럼 진단서나 처방전 같은 거 있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남편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상황이 이런데 뭔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명확히 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도와드리는 거지.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통장 내역을 다시 봤어요. 매달 정확히 같은 날, 정확히 같은 금액, 550만 원씩. 이렇게 규칙적일 수가 있을까요? 진짜 병원비라면 매달 금액이 다를 텐데 말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동료 수간호사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진수가,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할까? 네, 언니. 나가겠어요. 저는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누군가와 상의해보고 싶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어요. 반년 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병원비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거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우리 집 모든 생활비 부담이 저에게 떨어졌던 거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주 월요일 저녁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구두 한 켤레가 더 놓여 있었어요. 여성용 구두였는데 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신을 수도 없는 거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니까 거실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남편 목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앞 테이블에는 반찬통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진수가 반찬 좀 가져왔어. 규현이가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더라.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에서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집에 없었는데. 아, 열쇠. 규현이가 줬어. 그 팔 때 쓰라고. 제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반찬만 먹고 있었어요. 언제 어머니한테 열쇠를 드린 건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진수가, 앉아.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소파를 톡톡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요즘 규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규현이가 어제 전화해서 한숨만 쉬더라고. 진숙이 너 때문인 것 같은데, 저 때문에요? 응. 돈 때문에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남편이 스트레스 받잖아. 남자는 원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주말에 남편과 나눈 대화를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규현이가 나한테 효도하는 게 잘못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효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요. 형편, 너희 둘 다 돈 벌잖아. 형편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야? 저 혼자서 생활비를 다 감당하고 있어서요. 여보 월급은 거의 다 어머니한테 가고, 그게 당연한 거 아냐? 부모 봉양이 자식 도리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반찬통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진수가, 네가 간호사면 돈 좀 벌잖아. 생활비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어이없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요. 어머니,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제 월급으로 두 사람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는 한계.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한계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진숙이 말도 맞아요. 우리도 살기 빠듯해서. 야, 서규현.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시어머니가 남편 이름을 부르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 편이죠. 하지만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돈 몇 푼 드린다고 그게 부담이야? 남편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반년 동안 3,300만 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3,300만 원이 뭐가 많아?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 돈이면 저희는 1년 넘게 살 수 있어요. 전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네가 너무 짠 거야. 돈은 쓸 때 써야지. 그렇게 아끼기만 하면 재미없게 살잖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봐, 이거. 내가 어제 백화점에서 산 거야. 마사지 의자도 하나 주문했고, 화면에는 비싼 브랜드 가방과 화장품들이 보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가방 하나가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들이 효도해주는 돈으로 이런 거 사면 안 돼. 규현이도 내가 좋은 거 쓰는 걸 보면 뿌듯해.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월급으로 명품을 사고 계시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공과금도 밀리고. 그럼 진숙이 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야간 근무도 하고 부업도 하고. 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충분히. 남편 효도 못하게 만들면서 충분이라고 해?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무조건 드릴 수는 없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드릴 수 없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들 월급에 손대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정말 나가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 진수가.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결혼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든 열쇠로 들어오실 수 있고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고 저는 그냥 돈 벌어다 바치는 사람 취급받고 있었어요. 1시간 후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진수가, 어머니 말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도 화가 나서 그러신 거야.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머니 말씀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상처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보는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긴급 충원이 필요한 의료진 파견 공고였는데 울릉도에 단기간 갈 간호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나겠다고요. 울릉도라는 곳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여보, 저 정말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떠난다고. 어디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울릉도 파견 공고를 다시 봤어요. 급여도 괜찮고 숙소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당장 지원서를 써서 보낼까 하다가 일단 하루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그 다음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든지.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정말로 나가면 되는 거였죠. 결혼 1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어디론가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늘 남편 스케줄에 맞추고 시댁 일정에 맞추고 병원 근무에 맞춰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새벽 4시에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면서 옷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출장 갈 때 쓰던 작은 캐리어를 꺼내서 필요한 옷가지들을 챙겼어요. 간호사복 몇 벌, 평상복, 속옷, 세면도구. 많이 가져갈 수도 없었고 가져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옷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옷이 얼마 없더라고요. 대부분 실용적인 옷들이었어요. 예쁜 원피스나 액세서리 같은 건 언제부턴가 사지 않게 됐거든요. 살림에 보태야 할 돈이 많아서요. 화장대에서 통장과 카드, 그리고 신분증을 챙겼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 통장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가져갔어요. 결혼 반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끼고 있기로 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낸 건 아니니까요. 캐리어에 짐을 다 넣고 나니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1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작은 캐리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게 씁쓸했어요. 부엌으로 나가서 식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해뒀어요. 지난 반년간의 가계부, 카드 명세서, 그리고 제가 혼자 감당했던 모든 생활비 내역들이었어요.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식비, 통신비, 심지어 남편 용돈까지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올려뒀어요. 맨 위에는 제가 밤새 쓴 편지 한 장을 올려뒀어요. 여보,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떠납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집 상황이 어땠는지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여보가 직접 처리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나가라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연락은 당분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우유팩 반 개. 이게 700만 원 버는 남편과 350만 원 버는 아내가 사는 집의 냉장고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캐리어 바퀴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이 깰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깨면 못 떠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남편이 깨서 어디 가느냐, 미안하다,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말을 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문손잡이를 돌릴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어제 시어머니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나가든지.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문을 열고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12월 끝자락이라 그런지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아파트 로비를 지나면서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사해 주셨는데 이른 시간이라 조금 의아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평소 같으면 추워서 다시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그날은 그런 바람도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나갔어요. 새벽이라 택시가 많지 않았는데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빈 택시 하나가 지나갔어요. 손을 흔들어서 세웠어요. 어디 가세요? 동대구역까지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이른 시간에 캐리어를 끌고 나온 제 모습이 궁금하셨나 봐요. 이른 출발이네요. 출장이세요? 네, 비슷한 거예요. 기사님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창밖을 봤어요. 새벽 5시에 대구 시내는 고요했어요. 가끔 새벽 배송 트럭들이 지나가고 24시간 편의점들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건물들, 저 도로들과 함께 13년을 살았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싶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이었어요.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5시 반이었어요. 역사 안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새벽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 야간 근무 마치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KTX표를 끊으러 가는데 포항까지 가는 첫 차가 6시 40분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표를 끊고 대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는데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마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대기실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마시면서 울릉도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울릉도는 생각보다 큰 섬이었어요.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고 의료시설도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배가 자주 결항된다는 정보가 눈에 띄었어요. 파도가 높으면 며칠씩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연락 두절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좋았거든요. KTX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지난 13년을 돌아봤어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었어요. 남편도 저를 아껴줬고 시어머니와도 큰 마찰 없이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돈을 버는 게 당연해졌고 시어머니 요구사항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남편 월급이 오르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어머니한테 더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자리 걸음인데 시어머니 용돈은 계속 늘어났어요. 기차가 경상북도 시골을 지나가면서 산과 들이 보였어요. 아직 겨울이라 나무들은 잎이 없었지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포항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쯤이었어요. 역에서 나오니 바다, 냄새가 살짝 났어요. 포항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울릉도 파견 관련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어제 밤늦게 지원서를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었어요. 급하게 사람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포항항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선착장이 있었는데 울릉도로 가는 데는 따로 있었어요. 매표소를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관광객들도 있고 짐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배에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파도가 높아서 결항될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며칠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끊기면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기도 어려우니까요. 배표를 끊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마 제가 없어진 걸 발견했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진수가 어디 갔어? 집에 없네. 연락해. 그 다음에는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남편, 시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번갈아 가면서 계속 걸려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대기실에서 점심으로 김밥을 사 먹었어요. 오랜만에 혼자 먹는 식사였는데 외롭기보다는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제 식사에 대해 뭐라 하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배에 탈 수 있었어요. 울릉도까지는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배에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포항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파도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멀미가 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괜찮았어요. 갑판에 나가서 바닷바람을 맞으니 정말 시원했어요.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조금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어딘가로 떠나는 거였어요. 배 안에서 울릉도 파편 관련 이메일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답장이 와 있었어요. 오전 11시에 온 메일이었는데
포항에서 배를 기다리느라 못 봤나 봐요. 박진숙 간호사님, 지원서 검토 결과 내일 오전에 면접 보시고 바로 근무 시작 가능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소는 의료원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저는 즉석에서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면접 참석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로 이동 중입니다. 2시간쯤 지나서 휴대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신 것 같았어요. 문자도 10몇 개 와 있었는데 읽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오후 5시쯤 울릉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섬이 점점 커지면서 산과 절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큰 섬이었고 아름다웠어요. 바위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집들이 보였어요. 도동항에 도착하니 공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짙게 났고 바람도 강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대구의 답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항구에서 나와서 숙소를 찾아야 했는데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휴대폰을 켜보니 의료원에서 추가 메일이 와 있었어요. 숙소는 의료원 근처 원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향했어요. 섬이라 그런지 도로가 좁았고 산길이 많았어요. 하지만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의료원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더니 생각보다 반가워하셨어요. 간호사가 급히 필요했는데 마침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숙소로 안내받은 곳은 의료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간단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고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그날 밤 울릉도의 작은 원룸에서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거라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파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고 공기도 맑았어요. 간단히 씻고 나서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향했어요.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분 정도 걸렸어요. 길이 조금 가팔랐거든요. 의료원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2층 건물이었는데 섬이라는 걸 고려하면 꽤 잘 갖춰진 시설이었어요. 입구에서 김동철 수장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하셨어요. 박진숙 간호사님이시죠? 정말 급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면접이라고 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제 경력을 확인하시고 울릉도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겨울철에는 의료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배가 끊기면 본토로 후송도 못하거든요. 그럴 때 간호사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 종합병원에서는 제가 없어도 다른 간호사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첫 근무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어요. 의료원에는 입원실이 10개 정도 있었고 외래 진료실이 3개 있었어요. 환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후 2시쯤부터 환자분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어요. 당뇨로 정기검진 받으러 오신 할아버지,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할머니들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신기하게 보셨어요. 새로 온 간호사님이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 먼 곳에서 고생하셨겠어요. 선분들의 말투는 정겨웠어요. 서로 다 아는 사이인 것 같았고 저한테도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대구 병원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 7시쯤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북면에서 12살 아이가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실려온 거예요. 아이 이름은 소연이었어요. 선생님, 애가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숨도 가빠하고. 소연이 할머니가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소연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체온을 재보니 39도 8이었어요. 소장님이 진찰을 하시는 동안 저는 소연이 옆에서 지켰어요.
아이가 자꾸 보채면서 울려고 했는데 제가 손을 잡아주니까 조금 진정됐어요. 소연아,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검사 결과 급성기관지염이었어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열이 너무 높아서 입원 관찰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에 돌볼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밤새 지키겠어요. 제가 자원했어요. 사실 첫날이라 좀 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밤 10시쯤 소연이 할머니가 집으로 가시고 의료원에는 저와 소연이만 남았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모, 목 마르다. 그래? 물 줄까? 제가 물을 떠다 주니까 소연이가 조금씩 마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모는 어디서 왔어요? 대구라는 곳에서 왔어. 육지에 있는 큰 도시야. 거기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연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왔어. 소연이가 웃었어요. 아픈데도 밝게 웃더라고요. 이모 진짜 친해요. 우리 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소연이 엄마는 어디 계신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소연이 열이 많이 내렸어요. 37도 5까지 떨어졌거든요. 호흡도 안정됐고 잠도 잘 잤어요. 저는 옆 의자에 앉아서 소연이를 지켜봤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대구에서 저는 뭘 하고 살았을까 싶었어요.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눈치 보기, 집안일. 정작 제가 좋아하는 일, 보람 있는 일은 언제 했었나 싶었어요. 간호사가 된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봤어요. 23세 간호사가 됐을 때 저는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좋았고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돈 벌기 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새벽 5시쯤 소연이가 깼어요. 열도 거의 다 떨어지고 얼굴빛도 좋아졌어요. 이모, 밤새 여기 있었어요? 응, 소연이가 아프니까 옆에 있었어. 고마워요. 엄마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모도 똑같이 해줬어요. 소연이 말에 제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이를 돌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아침 7시에 소연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가 훨씬 나아진 걸 보시고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간호사님 덕분에 애가 이렇게 좋아졌네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소연이가 퇴원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이모, 내일도 와요? 응, 내일도 올게. 약속이에요. 소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서 제 손가락과 걸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연이가 가고 나서 소장님이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첫날부터 밤샘 근무시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보람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진숙 간호사님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벌써 소문났거든요. 대구에서 온 친절한 간호사님이라고. 점심시간에 의료원 근처를 걸어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길을 따라 걸었는데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대구의 답답한 공기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선분들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벌써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로 온 간호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소연이 봐주신 분이죠?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켜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수십 개 있었어요. 하지만 읽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소연이 새끼손가락 약속이 생각났어요. 이모, 내일도 와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누군가 제가 내일도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람찬 하루를 보낸 후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울릉도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매일 의료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소연이도 매일 할머니 손을 잡고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간호사 이모, 오늘도 왔어요. 소연이가 의료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이 밝아졌어요. 아이는 완전히 회복됐지만 저를 보러 오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오후였어요.
당뇨, 환자 할아버지의 혈당을 체크하고 관절염으로 오신 할머니의 물리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는데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숙 고객님이시죠? 시티은행 대출상담센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명의로 급전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신청하신 게 맞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언제 신청된 건가요? 어제 오후에 온라인으로 신청되었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본인이 아니시라면 명의 도용일 가능성이 있어요. 3천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신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IP 주소가 대구 지역이고 신청할 때 사용된 연락처가 고객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였어요. 대구 지역, 다른 연락처,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일단 신청을 취소해 주세요. 저는 대출 받을 의사가 없고 명의 도용이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깐 멍해져 있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기 쉬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받았어요. 진수가, 당장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집을 나간 바람에 우리 규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건 무슨 그건이야. 남편 두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과를 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당분간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일. 무슨 일이 남편보다 중요해? 결혼한 여자가 집을 비우고 있는 게 말이 돼? 어머니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더러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화나서 한 말이고 화나서 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남편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규현이가 말하고 싶대. 바꿔줄게. 저는 이미 전화가 넘어간 후였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가, 언제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던 것도 얘기하고 싶으세요?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급해서 그랬어. 어머니가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수술비요? 어머니 수술 또 받으세요? 아니, 그게 남편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눈치챈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요. 수술비 맞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아니네요. 그럼 뭐에 쓰려던 거예요? 어머니가 아파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결국 진실이 나왔어요. 수술비가 아니라 시어머니 아파트 보증금이었어요. 제 명의로 3천만 원을 빌려서 어머니 아파트 보증금을 올리려던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곳이 너무 낡아서. 그럼 여보, 명의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제 명의로? 내가 이미 대출이 좀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명의 함부로 쓰는 게 범죄라는 거 아세요? 범죄라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명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화가 다시 시어머니한테 넘어갔어요. 진수가, 네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 저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래요. 이혼이 답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뭐라고? 진짜 이혼하겠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결혼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입에 담았어요. 의료원 휴게실에 앉아서 정신을 정리했어요. 명의도용 시도, 거짓말, 그리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때 수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진숙 간호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소장님한테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문제라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잠깐 본토로 다녀오셔야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여기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지난 몇 달간의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통장 내역, 제 카드 명세서, 가계부,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명의도용 시도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대구에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 요청을 했어요. 다음날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장이 왔어요. 자료를 검토해보니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명의도용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소장님을 찾아뵈었어요. 소장님, 며칠 후에 본토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일정 맞춰서 다녀오시면 돼요. 혹시 제가 다녀온 후에도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진숙 간호사님 같은 분은 여기서 꼭 필요해요. 여기서 더 머무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어요. 저녁에 소연이가 또 왔어요. 이모, 왜 슬퍼 보여요? 아이들은 정말 눈치가 빨라요. 이모가 며칠 후에 잠깐 다른 곳에 갔다 와야 해. 언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올게. 약속이에요. 소연이가 다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꼭 돌아오겠다고. 그날 밤, 저는 울릉도 진료 기록을 정리하면서 울음을 삼켰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과거를 정리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한테 보낼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모든 증거들, 그리고 제 의사를 명확히 적어서 보냈어요. 창밖으로 울릉도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날은 왠지 쓸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울릉도를 떠나 포항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맡겼어요. 소연이가 부둣가까지 따라와서 손을 흔들어줬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모, 빨리 돌아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저는 꼭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배에서 내려다봤어요. 포항에 도착해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육지 풍경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가 떠나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역에 내려서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현진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분이셨어요. 박진숙님,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보낸 자료들을 펼쳐놓고 설명해 주셨어요. 명의도용 시도, 생활비 전액 부담,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모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정 신청을 해보겠어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조정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우리 아파트는 어수선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도 널려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없었고 저는 혼자서 짐을 정리했어요. 제가 가져갈 물건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가져가고 싶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걸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진수가, 언제 왔어? 이제 집에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정리할 게 있어서 잠깐 온 거예요.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리할 게 뭐야?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다음 주에 가정법원에서 조정받을 예정이에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혼하려고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소리 아니야? 진심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여보가 알려드리세요.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바람에 다 들렸어요. 어머니, 진숙이가 정말 이혼 조정 신청했대요.
전화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뭔가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시작됐어요. 조정관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경험이 많아 보이셨어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남편의 통장 내역, 제 카드 명세서, 명의도용 시도, 관련 은행 확인서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가져갔거든요. 신청인은 반년 동안 혼자서 생활비 전액을 감당했고 피신청인은 월급 대부분을 친정에 송금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청인 명의로 무단대출을 시도했어요. 조정관이 자료를 꼼꼼히 보더니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피신청인,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 통장 내역을 보면 매달 정확히 같은 금액이 이체되고 있네요. 병원비 치고는 너무 규칙적인 것 같은데요.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조정관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명의도용 시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릴게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조정관이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 남편이 더욱 위축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정실 밖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렸어요. 조정관이 조정실 문을 열고 나가서 뭔가 이야기하더니 돌아오셨어요. 피신청인 모친이 오셨는데 조정에는 당사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시간 정도 조정이 진행된 후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계셨어요. 규현아, 네가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와? 진숙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남편이 뭔가 대답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혼 절대 안 돼. 내 아들 이혼시킬 수는 없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답이라고요. 조정이 재개됐을 때 조정관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책임과 명의도용 시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하겠어요. 최종 조정안은 이랬어요. 아파트 지분 7대 3으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받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남편이 조정안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조정관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명의도용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관대한 편이에요. 결국 남편이 조정안에 동의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류에 서명할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됐어요. 제가 차갑게 대답하고 서명을 마쳤어요.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진수가 정말 이럴 거야? 13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규현이 없으면 넌 뭐야? 나이도 이제 40인데 어디 가서 살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40이면 인생 끝난 건 아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갈 거야.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뭔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남편은 어머니 집에 가고 없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다음 날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울릉도로 돌아가기 전까지 잠깐 머물 곳이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결혼반지를 빼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1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울릉도 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소장님, 일이 다 정리됐어요. 언제 돌아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대구의 밤 풍경이 보였는데 이제는 남의 도시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지금보다는 분명 나을 거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포항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에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 선택으로 떠나는 길이었거든요. 배가 울릉도에 가까워질 때쯤 도동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부두에 내리니 소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이모, 정말 돌아왔어요. 응, 약속했잖아. 소연이를 안으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귀환을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모,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럴 계획이야. 소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의료원으로 돌아가니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진숙 간호사님, 일이 잘 해결되셨나요? 네, 모든 게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겠네요. 소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고, 의료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소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울릉도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해외 의료단 파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는데 며칠 후 박채연이라는 팀장님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박진숙 간호사님이시죠? 울릉도에서의 근무 경험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프리카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필요해요. 관심 있으시면 면접을 봐주시겠어요? 해외 의료 봉사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끌렸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주로 모자보건과 영양실조 아동 치료예요. 울릉도에서 하신 일과 비슷하면서도 더 넓은 범위의 일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울릉도에서 저는 제 가치를 재발견했어요. 소연이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소연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었어요. 소장님께 상의해 봤어요. 소장님, 제게 해외 의료단 제안이 왔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소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숙 간호사님 같은 분이라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가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도 이제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그리고 진숙 간호사님이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장님의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가장 어려운 건 소연이한테 말하는 일이었어요. 소연아, 이모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어디요? 또 대구 가요? 아니야. 더 먼 곳이야. 아픈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서 도와줘야 해. 소연이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언제 돌아와요? 한 2년 후에? 소연이가 울먹거렸지만 곧 밝게 웃었어요.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픈 아이들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의 이해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해외 파견 출발 전날 소연이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울릉도 바다에서 주운 조개로 만든 목걸이였어요. 이모, 이거 가져가세요. 이모가 보고 싶을 때 만지면 돼요. 고마워, 소연아. 조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보니 정말 예뻤어요. 울릉도의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많은 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소장님, 의료원 직원들, 그리고 제가 돌봐드렸던 환자분들까지 모두 나오셨어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좋은 일 하고 오세요. 여러분의 격려 속에서 배에 올랐어요. 울릉도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 인생을 바꿔준 그 섬이 작아져 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해외 의료단 팀원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이었어요. 박채연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숙 간호사님, 함께 좋은 일 해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소연이가 준 조개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41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울릉도에서 저는 잃었던 저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였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진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여성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40이든 60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울릉도를 찾아 용감하게 떠나보세요. 인생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